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판례세법 요거 들어가고요. 이제 처음 우선 얘기를 들으면 그게 있어요. 작년보다 페이지는 한 3, 40페이지 정도 늘어났고요. 작년에 있었던 판례 중에 20개 정도를 뺐어요. 빼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면 그 맨 앞에 제 사진이 좀 그런데 그 옆에 QR코드 뭐 있죠? 이게 실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옆에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다운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이 20개는 어떻게 뽑은 거냐면 좀 실무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험에는 법리가 많이 나오는데 법리적으로는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닌 실무적인 거니까 취사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올해는 과거 판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판례는 한 25개 정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국세기본법 총칙부터 가보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자, 이게 기한의 연장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X3년 2월 21일 날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상속세 신고는 사망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X3년 8월 31일까지 우리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상속세 신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편 이렇게 돼 있죠. 9월 1일 날 상속세 신고했어요. X3년 9월 1일 날.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가 되긴 됐는데 우리 법률적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가 된 거예요. 기한 후 신고. 그러면 가산세가 붙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속세 신고는 지금은 세액공제가 3%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는 10%였어요. 10%. 그러니까 세액공제 10%짜리도 못 받고, 그죠? 가산세도 기한 후 신고니까 무신고가 되죠. 그러니까 무신고 20%. 대신에 감면받으니까 50% 할인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죠. 만약에 10억이다 라고 하면 9억으로 다운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못 받고 가산세 10%니까 11억이 되는 거죠. 2억 차이가 생기는 거의 20% 정도 차이가 다 뭐 때문에? 하루 늦은 것 때문에. 단 하루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뭐 저 같으면 이런 일을 생기지 않죠. 9월 1일 날 해도 가서 막 무릎 꿇고 봐달라고 하고 하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고지고대로 하루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 된 사정이 뭐냐면 대표 상속인이 있는데 그 대표 상속인의 장남이 있었던 거예요. 장남. 그 장남애가 출생한 지 10일 만에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동거 가족이 질병, 중대한 어떤 질병 등이 있는 거죠. 사망. 그러면 요건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기한 연장 사유. 그런데 이제 신고할 때 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무조건 신고 기한이 연장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한 연장 사유가 있어요. 그럼 그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기한이 연장되느냐?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데 기한 연장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연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알기로는. 근데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8월 말까지 납부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신고는 5월 말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정부가 직권으로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8월 말까지야. 누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죠. 신고는 지금 하고. 그러니까 신고는 지금 하는 사람은 환급은 6월 달에 나오고
납부만 이제 늦게 하는 거거든요. 아주 잘한 제도죠. 그래서 기분이 좋던데 괜히 그냥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도 없었고 직권으로 연장해 준 사유도 없다 이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문제가 됐고 법원 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최종 결론은 이래요. 가산세에 있어서는 지금 기한 연장 등 정당한 사유 비슷한 게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어요. 그럼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하지 못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10억 낼 거라면 10억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10억만. 세액공제는 못 받고 가산세도 적용 못 받는다. 자, 거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쟁점을 보시면 첫 번째가 상속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고 결국 신고기한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유사한 게 있다. 가산세 부과에서는 정당한 사유 혹은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첫 번째 신고기한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니까 연장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배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세 부과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별도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요 근거 첫 번째는 상속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의 기산일이 언제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옛날 법이기 때문에 잠깐 봅니다.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현행법에 따라 보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옛날 법에 따라서 감면하고 공제 보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했다고. 이 친구가 언제 지정했냐면 요때 지정을 한 거야. 신고 기한이 지나서. 근데 과거의 법률이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시에 1항은 뭐냐면 상속세 납세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 가액 및 과세 표준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3항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항의 기간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친구들이 주장한 거는 이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때부터 기산하니까 나는 그 전에 지금 신고했으니까 적법한 신고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법은 루프가 있었던 거지. 루프. 그죠? 구멍이 있었다는 거라고. 흠결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정이 되고 나서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연장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안에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조문이 됐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루프가 있을 때 우리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논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나중에 여기서 선임해서 다 상속세 신고라는 걸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의 연장을.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행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1항, 아까 1항의 기간이 요때까지잖아요. 그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가보시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연장이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자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리고 두 번째 직권에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나 직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가보면 이러한 기한 연장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다 나중에 주장을 하겠죠. 무신고가 된 거야. 신고기한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서 무신고라고 하면 혹은 기한 후 신고라고 하면 주장하는 거죠. 나는 그 당시에 천재지변이 있었다. 이해하시겠죠? 이 천재지변 뭐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이러겠죠. 우리 조카가 죽었다. 뭐 어디까지냐 이거지. 그래서 물론 법은 동거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의별 주장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가산세 부과 있죠. 그래서 기한 연장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별도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에 면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납세자의 동거 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주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국세기본법 6조입니다. 6조 조문에 보시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 줄에 가보시면 인정하는 경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인정하는 경우나 그리고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왜 직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문에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직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납부기한을 연장하면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조문이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 가서 조문을 보시면 시행령 2조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기한 연장, 담보 제공 사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한두 개 정도만 체크하고 시험장 가서 이걸 쓸 일은 없어요. 그냥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 이게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가산세 면제가 있죠. 면제.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산세는 감면이라고 표현해요. 감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감면은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가산세 면제와 진짜 소위 말하는 감면. 그래서 감면은 광의의 감면이 있어. 광의의 감면은 면제와 감면을 다 포함하는 거고 협의는 여기 50% 뭐 30% 뭐 이렇게 줄여주는 거 있죠. 협의의 감면이에요. 그래서 감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가산세 면제를 보시면 법에 별표 치시고 물론 3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 면제는 그래서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의 기대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이러한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산세 부과라는 건 궁극적으로 협력 의무 위배에 대한 제재란 말이에요. 행정상의 제재. 그래서 첫 번째 협력 의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얼마 전에 나왔지만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해도 가산세 부과 면제 사유가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종중 사례. 자 종중 이제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인격. 뭐 어떤 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체. 그래서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는 우선 설립 등기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설립 등기가 되어 있어요. 혹은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법인이 되는 거야. 법인. 얘는 애시당초 태어나기를 법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 단체 그 자체가. 그럼 이 법인은 다시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한 법인. 민법. 또 하나는 상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한 법인.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 민법 32조에 있는데 그 법인들을 우리가 비영리라고 부르는 거고. 상법에 가보면 영리법인이 있는 거예요. 영리법인. 이해하시겠죠? 상법 46조에 기본적 상행이라는 게 있어. 기본적 상행이. 엊그저께 봤기 때문에 기본적 상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업으로 하는 법인이야. 그리고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영리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단체 자체 인격을 줄 것이냐
아닌가, 그게 문제가 될 거고,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나는 거. 단체성이 강약에 따라 나눈다. 그럼 단체성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성이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당연, 의제,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 그러면 얘는 이 단체가 비록 설립 등기는 안 되어 있어도 법인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와 유사하게 비영리 법인으로 봐. 그래서 법인세법 조항에 보면 비영리 법인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 보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뿐만 아니라 특별법, 사립학교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비영리로 간주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에 따라서 당연, 의제 법인, 얘도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 법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연, 의제 법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주무관청의 인허가, 주무관청 인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어. 지금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영리 법인으로 보게 돼 있어. 예전에는 그 재건축 조합이 비영리 법인이냐 아니면 조합이냐가 아주 큰 쟁점이었어. 그것도 법원 판례가 많았는데 지금 법률 아예 그냥 세팅 되어버린 거고, 그때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봤거든. 그럼 재건축 조합이 그것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당시에는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두 번째는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핵심 되는 건 이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게 어떤 회사 안에 기금 같은 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선 기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 의제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 의제 법인은 신청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가 단체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승인, 의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승인, 의제, 법인은 이쪽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체의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체 스스로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소유. 즉 계산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승인, 의제, 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약한 건 뭐냐면 단체는 인정하지만, 단체성은 인정해. 하지만 뭘 없는 거야? 승인 신청에 의해서 승인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했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법인은 아니라 이거죠. 법인은. 하지만 단체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는 된다. 이거. 단체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는 된다. 대신에 적용 세법이 뭐가 되는 거야? 소득세법이 되는 거야. 소득세법. 이게 국세기본법에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럼 국세기본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단체가 있다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아니고, 혹은 단체 스스로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남는 거는
이익을 분배하는 애들밖에 안 남고 이익을 분배하는 애들은 조합을 결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구성원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논의 사항이고요. 이제 이 판례는 더 재밌는 사건인 거죠. 가볼게요. 종중이 있었는데 이 종중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14년 6월 20일에 협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110억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14년 6월 20일 날 양도를 한 거죠. 양도. 110억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종중계좌에 입금해서 종중의 손익으로 한 후 10억 원을 제외한 100억 원을 종중에게 분배했습니다. 사실 이제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 한편 종중은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14년 12월 24일 날 14년 12월 24일 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신청 승인 받아서 법인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신청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단체가 납세 의무자로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면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유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왜?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는 거니까. 종중의 목적 그 자체는 선산 같은 걸 제사, 향교를 위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선산 같은 거는 목적 사업에 그냥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걸 팔았다.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승인이 안 났으니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단체가 그 자체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단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양도소득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3년 이상 사용했는지 그런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이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마지막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얘네 원래 사업연도를 한번 보자. 사업연도를. 사업연도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최초 사업연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 법인은 설립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제1기 사업연도, 최초 사업연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승인을 받았으면 법률에 따라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야.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런 단체의 승인을 받은 애들은 요 날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원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인데, 우리 법에 보면 설립 등기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이해하셨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최초 사업연도는 여기다. 그럼 최초 사업연도에 손익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는 승인은 없었지만 이 승인의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손익도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되고 법인세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거부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였다. 왜? 요 승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 여기 앞에 소급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잠깐만 조문을 같이 보면 6조 사업연도에 이렇게 돼 있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고 다만 1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뭐 1차 때부터 많이 본 거니까. 근데 1항부터 5항을 적용할 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사업연도 개시일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원래는 설립 등기일로 하게 돼 있어요. 설립 등기. 그렇지만 여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최초 사업연도는 보시는 것처럼
승인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올 초에 논문이 한 두세 개 나왔어요. 요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 사실 크게 쟁점됐던 사항 몇 가지를 추가한 논문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많긴 해. 저는 이거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 보자. 양도소득세, 얘네들 신고 납부까지 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이 납세무 성립일이고 2달 후에 확정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세액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확정. 이해하셨어요? 이미 확정됐다고. 근데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확정된 세액이 취소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가장 반대하는 쪽 주장.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지. 최초 사업연도에. 왜 최초 사업연도에 그냥 손익을 합산시키냐면 이 회사에 발기인들이 있다고요. 설립자들. 발기인의 손익은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발기인의 손익으로 하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의 손익으로 넣었는데 이 규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야, 법에서 특별히 이걸 배제한다는 얘기가 없다. 이 승인의 효과를 여기 앞으로 당겨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합산하는데 이걸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법원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보시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당의 양도소득을 당의 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법인세법 적용 영역이냐 소득세법의 적용 영역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입장은 이 규정 자체는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다. 즉 최초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는 건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지, 이렇게 채무가 확정된, 조세 채무가 확정된 손익까지 합산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논문이 나온 게. 지금 상황 이해하신 거죠? 자, 결론을 보시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부동산 보상금 수령일인 14년 6월 20일이다. 그래서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니까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된다. 근데 이것의 진짜 취지는 뭐였어요?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건 발기인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귀속시켰는데 이 규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지나치다라는 주장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요 근거 첫 번째,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양가로 2번에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승인을 받은 이유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 그래서 거기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제 뜻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손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이 규정이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그 손익,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는 데에 대해서는 명문이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으로 축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말하는 확정되지 않은 손익의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도소득세로 이미 확정된 손익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부가처분의 취소 이유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부가처분이 취소됐는데 양도소득세를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정 부가 거부 처분. 그래서 완전히 다 취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법인세법 적용 영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그 자체는 취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 조문 자체를 잘못 따고 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다 취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우회양도를 통한 실질적인 자본감소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인데요.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주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 좀 재밌는 건데 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A가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소유한 주주인데 이걸 비유한 회사에 양도를 합니다. 비유한 회사에 A 주식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그래서 개인 주주가 양도하면 양도세 내는 거 뭐 당연하죠. 잘 했어요. 근데 갑은 주식 양도일 직전까지 여기 A의 대표이사였던 거죠. 그리고 비유한 회사는 2007년 급조된 회사죠. 4월 30일 경제학 연구 및 개발업 경영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래요. 뭐 하는 법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인이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경제학 연구 장난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인인데 아들이 이제 이 회사의 또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비유한 회사는 C저축은행에 입금된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이해하셨죠? 남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예금을 A회사에 이제 주식이 아니라 A회사에 예금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린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아무 리스크 없이 돈을 빌린 거죠. 차입금이 생겼고 현금이 생긴 거지. 그리고 그 현금을 지급을 하고 A 주식을 사오게 된 거죠. 이렇게 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여 3개월분 선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갑에게 대금을 지급한 거죠. 이 현금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갑에게 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유한 회사는 다시 비유한 회사는 누구에게? A에게 A 주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A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된 거죠. A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이 된 거예요. 이 자기 주식 취득이 되는데 얘는 법인이잖아. 법인.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구분이 중요하지 않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양도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 또 하나는 물론 법인의 경우도 배당소득이라면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임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했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양도소득은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법인은 A 주식에 대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얘는 A 주식이 없어지고 그죠?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주식 없어지고 현금. 그런 다음에 돈을 갚은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현금, 차입금. 심하게 된 거지. 잠깐 만들었던 회사인 거죠. 그럼 이들의 경제적인 최종 결과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갑이 A에게 무슨 주식을? A 주식을 양도하고 싶었던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당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양도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양도가 된다면 세율이 좀 낮은 거잖아요. 배당이라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배당이라면은 세금이 많고 양도라면 세금이 적다 이거지. 매도인이 특히 개인일 때. 이해하셨죠? 법인도 사실 조금 비슷하죠. 법인이라면 양도라면 세제 혜택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뭐라면 배당이라면 의제 배당에 대해서도 수입 배당 입금 불산입은 적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인이라도 여기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적용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직접 이렇게 양도했다라면 배당 이슈가 분명히 생길 거 아니야. 직접 갑이 A에게 양도했다면. 한데 중간에 비유한회사를 만들어 끼워 넣으면 이 둘 사이의 거래에선 자기 주식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로만 오잖아. 이해하시겠죠? 즉 배당소득세로 간주되는 걸 회피하고자 이렇게 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법이 갑과 A 법인이 A 주식을 직접 거래한 경우에도 무조건 양도나 배당으로 간주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 배당으로 보지도 않아.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거지. 기준. 그죠? 그래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혹은 당의 주주가 회사 법인을 회사와 거래했을 때 이것이 양도소득이냐 혹은 배당소득이냐에 대한 구분 기준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이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봐서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배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뭔가요? 자본 감소 목적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었다는 거지. 이게 자본 감소의 목적 이로 이루어진 경우에 다 배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준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 그 법률행위 해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것이 자본 감소의 목적이었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법원은 그 과정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거래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서 이것이 실질적인 자본 감소 목적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둘이 거래했을 때도 그걸 보지만 이렇게 중간 거래를 개입했을 때도 이제 문제는 하나 더 생기는 거지. 14조 2항이라는 게 있고 2항이라는 게 결국 이 소득의 구분에 대한 문제는 14조 2항이란 말이야. 근데 14조 3항에 보면 우회 거래, 다단계 거래의 경우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건 우회 거래, 다단계 거래까지 낀 거잖아요. 그러면 14조 3항에 따라서 이거 거래를 볼 때는 이러한 중간 거래가 오로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이 봐도 이 정도면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이해하시겠죠? 요게 판례다.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다. 이게 실질과세와 법인세법에 혹은 소득세법 다 연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쟁점 같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제3자를 거쳐 주식을 양도 양수한 경우 해당 주식을 소각한 경우 소각된 주식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인 자본 감소로 보아 이익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험장 가선 거기 이익 배당 이런 표현을 좀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사실관계 6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무서 관할지방국세청이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관세관청이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 뭐 현행 같으면 대주주 20%가 될 거고 적용받기 위하여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주식을 비유한해서 양도하는 자 형식을 취한 것이다. 형식. 실질과 형식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실질과세라는 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결론은 자 요 판례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가장행위라고 본 거예요. 가장행위. 자 보세요. 가장행위라는 말과 실질과세는 좀 다른 거야. 자 우리 지금까지 법원은 가장행위의 법리를 훨씬 더 많이 이용했어.
가장행위는 뭐냐면 사실관계의 어떤 확인이라는 거야. 사실관계가 이 자체가 무효라 이거야. 세법을 따져볼 것도 없이 사실관계 자체가 즉 이러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이 거래가 민사상 무효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법의 별도의 적용 효과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실질과세 원칙이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든 사법상 거래관계는 다 유효한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대신 세법을 적용할 때만 재구성해서 적용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근데 가장행위는 뭡니까? 가장행위는 닥치라는 거지. 그냥 이 거래 자체가 무효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행위의 법리와 실질과세 법리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똑같이 가장행위가 돼도 이 거래를 무시하고 민사상 무시하고 그냥 세법을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가장행위가 된다는 건 실질과세 원칙처럼 특별한 세법의 조문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건 법률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되 세법의 법률적 효과를 주어서 다시 과세할 수 있다는 거. 좀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법이 담배 문제 나왔을 때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 가장행위의 법리냐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이냐, 요게 또 사실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담배깡 막 지들이 뜯고 막 어디다 보내고 이거 자체가 가장행위로 본다라는 게 심판원의 얘기였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장행위, 법원은 이건 가장행위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셨어요? 이게 법률적 실질설에 따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경제적 실질설이 아닌 법률적 실질설에 따라서 아직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거 뭐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과세상 의미가 비가 중간에 없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아예 없다. 가장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거기 학설은 되게 많이 비판합니다. 세 번째 줄, 두 번째 결론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판례 결론과 달리 대부분의 학설은 평석 같은 데선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형식적으로 게재된 비유한회사와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근거로 십자조 사망이 이 당시에 있는데, 지금 우리 이 법원 판례가 나올 때 이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래 가보면 가장행위와 실질과세 원칙의 구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개별세법 부인 규정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가장행위라고 판명이 되면 개별적인 세법이 필요하지 않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장행위라면 실질과세를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그 거래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세법의 어떤 조항의 근거로 조항을 들어서 부가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별도라는 건 뭐야? 부당행위 계산부인, 실질과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가장행위 법리에서 동그라미 1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옆에 써요. 가장행위의 법리는 결과적으로 이런 거야.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인 거야. 가장행위는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 이렇게 쓰시면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즉 사실관계를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 이거야. 이게 가장행위면 비유한회사는 없는 거야. 이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상 가장행위. 그래서 민법상 가장행위란 허위표시를 요소라는 법률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세법 이와 같은 가장행위는 그냥 무효해요. 당사자가는 물론이고 제3자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법상 가장행위의 법리가 국세기본법 14조 3항이 나오기 전에 우리 대법원이 취했던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당사자가 선택한 행위의 외형과 실제로 당사자가 의도한 행위가 다른 경우 세법상 사실인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민사상 사실인정이 아니라 세법상 사실인정에 의하여 사법상 유효한 거래 또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가장행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중간에 있었던 개념이지만 지금은 14조 3항에 따라서 거의 정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세 번째,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자, 요 법리는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도한 다음에 양도해도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고 증여한 다음에 양도해도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부당행위 계산. 그런 직접적인 규정들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거는 개별세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가면 돼. 그리고 그러한 직접적인 규정과 유사한 거래가 있을 땐 그 개별세법에 있는 조항의 과세 요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개별세법에 별도로 규인하는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한 조항이 없다라면 그때서야 검토할 수 있는 게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단계 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세 번째, 국세기본법상 실질 과세 원칙의 적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별세법의 부인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 특히 14조 3항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 뒤에 가보시면 14조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4페이지 별표 쳐두시고 지금 우리가 자기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14조 2항에 따라가는 거야. 실질 내용 과세 원칙이. 그래서 조문에서 2항을 잠깐 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의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즉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뭐 외우라는 얘기 잘 안 드리는데 거기에 있는 단어는 외우시는 게 좋아.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이게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담세력인 거죠. 담세력. 그래서 이 담세력과 관련된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1항과 3항에서 1항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3항이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그런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교차증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거기 중간 지주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